자, 이번에는 우리 중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거에서 조금 많이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서 교과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진나라, 그 전부터 해서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뒤에 생긴 한나라였던 후한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라를 빼앗았다가 다시 한나라가 세워지면서 후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었는데 그때 이 후한이 멸망한 뒤에 나라가 세 갤레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삼국지에 해당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 초, 고 각각 조조, 유비, 송건 해가지고 나뉘어서 서로가 이제 나라를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통일하려고 이제 막 전쟁을 벌였던 그 삼국지 시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웃기게도 위초고 세 나라 중에 어디도 아닌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진은 여기 있었던 이 위나라를 이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조의 가문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조조의 어떻게 보면 그 신하였던 사마씨 가문이 있거든요. 사마씨가 나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진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 진이 나머지 촉과 오를 멸망시키게 되면서 이 삼국지의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시 황제의 진과는 다른 나라니까 꼭 그거는 구분해가지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배웠던 진과는 다른 나라다. 근데 이렇게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또한 황실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나중에 저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이 틈을 타서 중국 지역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국 이곳저곳에 자기들만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때 중국으로 내려왔던 민족이 크게 5가지 종류의 민족들이 있어요. 뭐 흉노족도 있고 갈족, 무슨 강족, 저족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5개의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16개나 되는 나라를 이곳저곳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5개의 호랑키 민족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진나라는 이제 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었던 지역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남쪽, 강남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그 지역에 동진이라고 해서 새 살림을 차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에는 5호 16국 중에 하나였던 선비족의 북이라는 나라가 이 혼란스러웠던 16개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다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북 지역을 통일시키게 되면서 이제 그 북쪽 지역은 정리가 되었고요. 한편 동진이 세워졌던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진이라는 나라의 길을 이어서 다른 한족 국가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북쪽에는 호랑키 민족들이 세운 나라, 남쪽에는 한족들이 세운 나라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왼쪽 밑으로 와서 이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참고로 이 중국의 지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지역을 중국에서는 화북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지역 있죠? 여기를 강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강의 기준이 되는 곳은 우리 보통 이 양쯔강이라 불리는 창장강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중국의 남쪽 지역은 강남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의 이 북쪽 지역은 화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중국의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은 한족들인데 이 한족들은 원래는 이 화북 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가 그 사람들의 터전이었는데 여기를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 얘네들이 원래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 유목민족들에게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되면서 남쪽으로 도망쳐 온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쳐 온 데서 한족들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왔던 거고 이 북쪽 지역에서는 그 위에서 내려왔던 유목민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조, 남쪽에는 남조라고 해가지고 북쪽의 왕조, 남쪽의 왕조가 나뉘어서 서로 이제 양립하면서 서로 같이 존재하면서 이 시대가 이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화북 지역에 생겨났던 유목민족의 나라였던 북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보면 이 화북 지역을 통일했던 선비족의 북이라는 나라에 효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황제가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이 효문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선비족이었거든요. 이 선비족의 이런 문화, 선비족의 그런 사람들만으로는
우리가 이 중국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이 지역에는 원래 여기 살던 한족들도 함께 어울려가면서 살고 있는데 선비족의 것만 강조해서는 우리가 더 발달할 수가 없다, 발전할 수가 없다고 파악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한족처럼 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족 할 때 한이고요, 화는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 그래서 한족처럼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돼요. 한족과 닮아감으로써 원래 중국에 살던 그 한족의 좋은 점을 본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화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시키는 거. 원래 얘네들이 하던 복장, 언어 금지시키고요. 한족들의 복장, 한족들이 쓰는 언어를 쓰도록 했어요. 또한 선비족과 한족 간에 이제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 피가 섞이겠죠.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한족과 선비족이 자연스럽게 어울러져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한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의 성씨가 원래 탁발씨였어요. 탁발씨. 근데 여러분 성이 탁발입니다. 이름이 막 탁발도, 탁발승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난 오랑캐인 거야. 그래서 이 탁발이라는 성도 나중에 이제 갑니다. 지금 갑자기 뭐였더라? 원씨였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탁발이었던 성도 다른 성씨, 좀 중국틱한 그런 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족틱한 성으로. 이렇게 되면서 유목민족의 문화 그리고 한족의 문화가 서로 융합이 되게 되는데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호한융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정책은 한화 정책이라 부르고 유목민족의 문화와 한족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현상은 호한융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 화북 지역에서 이러고 있을 때 강남 지역에서는 저기 북쪽에서 이주해왔던 한족들이 원래는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약간 밀림 같고 좀 개발이 덜 돼 있고 이런 곳이었는데 한족들이 이렇게 튕겨져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강남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한 뒤에 위초고 세나라로 나뉘었다가 진나라로 통일이 되었다가 다시 5개 오랑캐 민족이 내려오고 16개 나라 세워지는 516국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여기를 피해서 진나라는 내려와가지고 동진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그런 과정에서 이 516국은 이후 유목민족들의 왕조가 세워지는 북조가 전개가 되고요. 남쪽에서는 그 한족들이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나가면서 남조라고 해서 남쪽의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나라들을 나중에 곧 배울 겁니다. 바로 좀 이따가 수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되는 이러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 보통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왜 위진남북조 시대라 부르냐? 여태 대표적이었던 나라들의 이름을 뽐딴 거야.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이렇게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이 시대를 부르는데 여태의 문화는 어땠느냐? 기본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국품중정제라는 그 제도를 실시했어요. 국품중정제는 어떤 형태의 제도냐면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관리를 추천하는 역할에 그런 사람들을 막 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한번 싹 하면 중앙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그 중에서 뽑아갈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들을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는 국품중정제라는 게 이 시대 때 크게 많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품중정제의 단점, 이렇게 그 추천을 통해서 선발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해먹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 자기 가족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호족들이 중앙관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호족들이 일종의 귀족과 같은 그런 가문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로 인해 문벌귀족 사회라는 게 형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일정한 가문들이 여러 관직들을 해먹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문벌이라고 불렀고 그 문벌들이 귀족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문벌귀족 사회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아까 봤던 그 남조 그리고 북조는 각각 문화가 조금씩 달랐어요. 남조는 어땠느냐? 먼저 북조부터. 북조는 어땠느냐? 아까 봤던 것처럼 한족의 문화 그리고 유목민족의 문화가 서로 섞였죠. 그래서 한족의 문화에다가 유목민족의 조금은 소박하고 약간은 강건 조금 소탈하고 이런 문화들이 여러 섞여가면서 북조에서는 굉장히 그런 조화로운 한족과 유목민족의 문화가 조화로운 형태를 띠었다라고 보면 남조에서는 한족이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세운 나라들이다 보니까 우아한 귀족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또 약간 얘네들이 그 위에 쳐먹고 이제 막 밑에 내려와가지고
도망쳐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왔나. 그래서 얘의 특징이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좀 추구하시고요. 세속을 떠나서 뭔가 난 자유로운 영혼, 뭔가 이런 걸 좋아하세요. 이때 분들이. 그래서 약간 신선사상, 난 신선이야. 막 이런 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 서예 작품들, 그리고 그림들이 이때 크게 사랑을 받고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유행했던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때 이 불교의 경전이, 이 불경이 한문으로 많이 번역되기도 했고요. 특히 북조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석굴 사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석굴암이라고 해가지고 경주에 가면 큰 석굴 사원이 하나 있죠. 그런 것보다 규모가 더 커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규모 석굴 사원을 만들면서 불교를 많이 장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편 뿐만 아니라 도교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도교는 우리 저번에 제자백과 때 봤던 도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노장사상, 우리 그때 노자 배웠죠? 노자와 나중에 장자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의 생각을 함께 들고 온 노장사상, 그리고 신선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신앙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싹 다 섞어가지고 결합한 도교라는 종교가 이때 또 성립되어가지고 크게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조에서 이러한 시가 유행했던 거, 북조에 이렇게 대규모 석굴 사원이 지어졌던 내용들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서 특히나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굉장히 한 거의 2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이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었어요. 그 통일에 앞장섰던 황제는 바로 수나라의 문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입니다. 문제. 프로블럼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수나라의 문제,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문제는 북쪽에 있었던 돌벌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분열된 틈을 타가지고 오랫동안 굉장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은 실시했던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과거제는 아까 봤던 국품중정제와는 성격이 굉장히 달랐어요. 국품중정제는 관리를 뭐로 뽑았어요? 추천으로 뽑았습니다. 추천 뽑는 게 아니라 추천, 이 사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추천으로 뽑았다면, 이 과거제는 능력에 따라 뽑았어. 즉, 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이때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 널리 퍼지게 돼서 우리나라 또한 고려시대 때부터 이 과거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하죠. 그러한 형태가 시작되었던 시점이 이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과거제를 실시했고, 기존에 부기 때부터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토지제도, 세금제도, 군사제도 전부 다 정비해가지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게 수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편 수문제 아들이었던 양제는 굉장히 야심에 찬 인물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제끼고 지가 왕이 돼버립니다. 이 양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완성시키냐? 바로 대운하라는 걸 완성시킵니다. 여기서 운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운하는 어떻게 보면 인공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지도를 보면, 여기 지도가 보이죠? 중국의 지도를 보면 강이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즉 중국의 북쪽 지역과 중국의 남쪽 지역은 건너가려면 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요새야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도 있고 뭐 배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고 그 위에 뭐 다리도 짓고 하면서 지금은 쉽게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뭐 자동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기로 가로질러 가기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애초에 서로 다른 나라였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수나라는 이 강 남쪽과 화북 지역을 통일시켰죠. 통일시킨 나라니까 이 두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이 강 남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물건들이라던가 혹은 생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농산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 남쪽에서 만들어진 생산물들을 북쪽으로 옮겨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 두 강을 연결하는 인공강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의 생김새를 보면 전부 다 남쪽에 있는 이 지역부터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하의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대운하라고 불리고요. 이를 통해서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화북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토목공사가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 당연히 없는 강을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되고 죽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제는 욕심이 있었는데 외국으로도 좀 정벌을 나가고 싶었어. 특히나 이 수양제의 정벌 대상이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원정에 2번 군대를 크게 보냈었는데 한 번은 30만을 보냈다가 풍랑을 크게 맞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물러나게 돼요. 또 한 번은 113만 명을 보내요. 113만 명. 사람 수가 113만이었어. 113만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했는데 웬걸 고구려가 이걸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의 유명한 살수대첩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원정도 실패를 했어.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끌고 가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성공했으면 몰라. 근데 진짜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따구로 실패할 거면 대체 왜 그런 거냐 라고 하면서 반발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렇게 되자 이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수나라는 건국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통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결국 이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멸망한 수나라를 어떤 친구가 낼름 먹었냐라고 하면 당시 수나라의 선비족 계통이었던 이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수말기의 이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당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연은 고조라고 불리었고요. 이 이연의 아들 중에는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세민은 태종이라고 불리면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태종은 동돌궐이라는 곳을 복속시키고 또 토번과 화친을 맺으면서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뻗쳐나가게 돼요. 그러면 동돌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당나라의 지도를 보면 동돌궐은 이 지역에 있고요. 여기를 제압하는 데 성공을 하고 또 당나라 서쪽에는 오늘날 티베트 지역입니다. 이 토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있었는데 얘네랑 서로 화친을 맺어요. 악수입니다.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악수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서로 화친을 맺게 되니까 당나라가 여기는 이제 신경 안 쓰고 다른 지역으로 막 쳐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쪽으로도 막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태종 다음에 있었던 당고종은 옆에 동돌궐에서 넘어서서 서돌궐 지역까지 복속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돌궐까지 복속을 하게 되니까 이 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대부분을 거느린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당고종 때는 여기 있었던 고구려 이거 안 쓰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 당나라가 신라랑 판을 먹어가지고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지역까지 원래 당나라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다시 빼앗기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당은 그만큼 이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한편 당나라는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지배를 했느냐라고 하면 기미지배라고 해서요. 그 지역에 원래 힘이 센 현지의 그 유력자들한테 지배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너 옛날에 약간 그 봉건자랑 약간 느낌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그 사람에게 야 너 이 지역 내가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 봐봐. 대신에 너 우리한테 배신하면 바로 그때 목 날아간다 라는 식으로 갔던 거죠. 그런 식으로 위임함을 통치하는 기미지배라는 이런 당나라만의 지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당나라는 8세기 중반에 700년대 중반 때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알록산 사사명이라고 불리는 지방의 그 절도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크게 나라가 한번 휘청합니다. 그 결국에 이걸 진압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원래는 국경을 수비를 하는 역할이었던 절도사라는 군사 세력이 존재가 했어요. 근데 이 절도사라는 친구들이 이제 당나라가 힘이 쭉 빠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조금 더 해먹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지방의 독립적인 세력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얘네가 역할을 맡아가지고 당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외부로부터 당으로의 침략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당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환관, 내시들과 관료들도 계속해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이때 농민 반란이었던 황소의 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황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진짜 황소가 아니에요. 황소 사람 이름입니다. 이 황소의 난을 겪게 되면서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었고 결국에 아까 이렇게 세력을 확대했던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 이세민, 이 당태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약간 게임 능력치처럼 해놓은 설명이거든요.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당태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0분 딱 걸렸네요. 고생했습니다.